오늘 반가운 분이죠. 홍익희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수님이 잡으신 주제가 아시아의 약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에 대해서 좀 좋은 말 하면은 요새 국뽕이라고 그래가지고 놀림을 좀 받긴 하는데 아시아가 세계의 주역으로 떠오르기는 했죠. 네. 지난해 같은 경우 그 OECD가 전망한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4.2%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다 역성장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아시아의 세 나라가 플러스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그 첫 번째 나라는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이 한 2.9% 정도의 플러스 성장을 거두었고, 타이완이 2.5%, 중국이 1.8%에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 세 나라가 플러스 성장을 이뤘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들의 올해 그 성장 전망치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베트남이 6.5%, 타이완이 3.2%, 중국은 한 8%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OECD가 발표한 세계 경제 성장률 올해치를 보면 이게 4.2% 정도로 전망을 했는데, 이 얘기는 지난해 마이너스 4.2%에서 올해 4.2% 성장이니까, 즉 올해 성장을 해도 2019년 그 경제 규모를 회복하지 못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이 세 나라의 그 성공 요인을 보면 한마디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2달째 신규 지역 확진자가 없어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인구가 1억이나 되는 나라에서 신규 확진자가 없다는 건 사실은 대단한 일이죠. 그 다음에 타이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총 확진자가 889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올라오긴 했지만 지난 5개월간 사실은 거의 확진자가 없이 잠잠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나라가 방역에 성공한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지난 사스나 메르스 당시에 이 국가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을 했어요, 이 나라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적으로 국민들의 개인 정보나 위치 정보를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통제 가능한 나라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트남이나 중국은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고, 그 다음에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지만, 대만도 이런 의미에서는 어떤 공동체의 이런 고난시가 닥쳤을 적에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어떤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서 국가에서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 지금 힘든 이유는 거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어떤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함부로 파악하지 않고 이제 협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협조 체제가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국가가 파악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OECD 37개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한 마이너스 1% 정도의 성장을, 역성장이긴 하지만, 즉 가장 위축이 적은 나라가 OECD 중에서는 우리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OECD가 전망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2.8%, 내년에는 한 3.4% 정도를 전망하는데, 이게 OECD 37개국 중에서는 가장 회복 성장성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나 올해나 내년 3개년에 걸쳐서 OECD 37개국 가운데서는 가장 성장 전망이 좋은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3개국은
개발도상국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는 거고, OECD 37개국, 즉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 한국이 가장 좋은 지금 전마치를 이제 주목받고 있는 나라예요. 한국은행이 지난해 성장률을 잠정짓기 한 거 보면 마이너스 1%거든요. 오히려 OECD가 추정한 마이너스 1.1%보다 조금 나은 성적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가장 위축이 적은 나라이다 보니까 우리보다 더 심하게 역성장했던 나라들의 그 경제 규모를 우리가 따돌렸어요. 세 나라 정도를 따돌렸는데 그게 캐나다, 러시아, 브라질의 경제 규모를 따돌리고 우리가 한 세계 9위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갖게 됐습니다. 이 그래프가 지난해 국가별 주가지수 상승률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듯이 주요국 중에서 우리 한국이 30.75%로 1등이거든요. 네.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지금 상위 그룹에 들어와 있는 거는 저기 아르헨티나만 제외하고 대만, 인도, 일본, 베트남, 중국 모두 아시아 국가들이에요. 그러네요. 예, 즉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 그 다음에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나라들이 주가 지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월등하게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아르헨티나는 좀 의외인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아르헨티나는 항상 부도 위기에 몰리는 어려운 경제 환경이 어려운 나라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의외예요. 아르헨티나가 특히 이러한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약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즉 아르헨티나가 그 통화 위기, 외환 위기 같은데 자주 빠지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성적이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만 제외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아시아 국가들이 선두 그룹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만큼 아시아의 경제 성장이 좋았고 코로나19 방역이 다른 대륙의 나라들보다는 훨씬 성공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만 이렇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올해, 내년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해와 올해와 그 내년, 상개년도에 걸친 그 성장 전망치거든요. OECD에서 발표한 건데, OECD 37개국. 네. 이 그래프에서 보면 알듯이 우리 한국이 상개년 합계, 즉 2022년도에 2019년 대비 어느 정도 성장하겠냐고 했을 적에 105.1%로 37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지난해에만 잘했던 게 아니고 올해나 내년에도 OECD가 볼 적에는 가장 잘하는 경제성장 그 1위국이 한국이다라고 이건 OECD가 발표한 자료예요. 즉, 이 얘기는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표를 보여드리냐면 우리 한국 주식시장이 여기에 비례해서 올해나 내년에도 좋을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우선 이렇게 아시아가 약진하는 것에 대한 그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다른 대륙에 비해서 이렇게 선두권에 나섰다는 것은 앞으로 아시아 시대가 보통 2030년대 정도에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를 한 2, 3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이면은 그 아시아권의 경제 규모가 다른 여타 대륙보다도 훨씬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즉 2027년쯤 아마 중국의 경제 규모 자체가 미국을 앞설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위가 일본이고 우리 한국도 아마 7, 8위권 안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인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이런 나라들도 같이 그 경제 성장률이
다른 대륙에 비해서는 이제 좋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미국으로 제접 회귀하려는 미국의 어떤 정책적 의지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요. 즉 앞으로 이러한 코로나19 같은 역병이 이게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역에 성공하는 나라에서는 제조업이 계속 가동이 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이나 유럽은 셧다운돼서 서 있는 공장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 차원에서는 아시아권에 제조업이 머물러 있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이제 평상시로 회귀하면 즉 경기 회복 시기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가가 국민의 어떤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파악한다는 게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데서는 그게 어떤 효율적인 방법일지 몰라도 평상시에는 이건 한마디로 국가가 빅브라더로 이제 출연해서 일반 국민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아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이 문제는 사회 문제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와 관련해서 이미 좀 조짐이 보이는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막 그 상황이 워낙 심각하니까 막 참았던 그 여러 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 식당 하시는 분들, 노래방 하시는 분들, 뭐 헬스클럽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그냥 이제까지는 참았는데 가만히 지나다 보니까 우리만 뭐 이런 어떤 불만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 동선을 막 이렇게 공개하는 거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막 자꾸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씩 말씀대로. 그래서 힘을 얻는 게 사실 이런 공동체의 어떤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당하는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기본소득이라는 게 그러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단발성 제도가 아니고 앞으로는 정착되어져야 되는 시스템이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이제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죠. 자영업자나 힘든 사람들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거리두기도 풀고 좀 한마디로 이제는 좀 살려달라라는 그렇죠. 건데 그거를 코로나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걸 강요했을 적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본소득이나 이런 게 단발성이 아닌 그 계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가 되면은 사실은 앞으로 어디에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앞으로 1, 2년 내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이제 범용적으로 쓰기 시작할 텐데 아시다시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이게 추적 가능한 화폐입니다. 네. 그럼 이게 나오면 이게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그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자기의 돈의 씀씀이나 용처가 다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반대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쓰지 않고 그 사람들이 추적이 안 되는 암호화폐 쪽으로 가서 쓴다 그러면 그건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아마 이런 걸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풀더라도 중앙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으로 갈 때까지는 추적 가능한 화폐를 보내지만 상업은행으로부터 개인들한테 유통될 적에는 암호화폐 시스템을 활용해서 원천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내가 추적당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그 다음에 그 디지털 화폐를 이제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아마 작동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서구의 어떤 자유사회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이 동양의 어떤 이런 통제사회라는 개념이 이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제 문명의 충돌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사후에 풀어야 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중국 경제가 저렇게 선진화되면, 즉 1인당 GDP가 올라가고 경제적인 자유를 이제 느낄 쯤 되면은, 그때는 중국의 민주화 운동도 아마 필연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가서는 중국에서도 자기들의 어떤 개인정보나 위치정보가 저렇게 국가에 의해서 감시되고 통제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의 이러한 그 코로나 방역에 대한 성공이라는 게 또 나중에 가면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이런 소지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즉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고 그 다음에 무역 흑자 규모가 커지면은 그 나라 통화는 강세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통 통화 가치의 강세 정도하고 이 주가 상승하고 비례해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 아시아 국가들이 주가 상승이 높았던 거는 그만큼 경제 성장률이 다른 데에 비해서 높고 그다음에 수출이 잘 돼서 무역 흑자 규모가 커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마 올해나 내년까지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 같아요. 지금 OECD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4.2%로 전망했지만 다른 국제기구에서는 그보다 좀 낮은 한 3.8%를 전망하면서 그것도 만약에 백신이 생각보다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변종이 나와서 제3, 제4의 어떠한 그 재확산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렇게 3.8% 정도도 가지 못하고 한 1.6% 정도에 그칠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국제기구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올해 경제 성장도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전체적인 구조는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권의 주식시장은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지금과 같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돌발 변수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미국의 긴축 발작 경계입니다. 예전에도 테이퍼링을 실시했을 때 그 미국의 주가가 급격하게 빠진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연준이나 미국 재무부의 어떤 그 재정 정책에 대해서 항상 그 흐름을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게임스톱 사태에서도 보듯이 이러한 그 일개 기업 혹은 서너 개 기업의 어떤 돌발 변수 때문에 장이 전체적으로 그 위축되는 이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돌발 변수를 항상 경계해야 될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현재까지 진행형인 상황으로는 앞으로 통화 가치는 아시아 쪽이 좀 더 강세를 이룰 것이고 그에 따른 주가의,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상승이 예상은 되지만 맞습니다. 돌발 변수가 없는 한 그런 게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세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든가 이 해외의 자금이 아시아 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 그게 이제 결국 주식 시장의 상승하고 맞물리는 거겠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시아, 근데 이게 예전에도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게 미래는 아시아의 시대가 올 것이다. 뭐 세계 중심이 아시아로 뭐 맞습니다. 옮길 것이다라는 예언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예. 미래학자들의 그런 것이 토인비라는 역사학자 자체가 예. 그 문명의 그 서진서를 이야기했어요. 아. 즉 지금 문명이 영국을 지나서 미국으로 왔는데 이게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아시아로 온다는 게 토인비의 문명 서진설인데, 사실은 제조업의 순서가 그렇게 돌고 제조업 다음에
경제 규모의 순서도 지금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아시아 시장으로 오겠구나라고 다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아시아 그 국가들끼리 연합, 이번에 이제 RCEP 같은 것도 만들어졌고요. 이러한 어떤 행위들이 아시아라는 게 사실 이제까지 딱 떠올리면은 뭐 중국이나 일본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하는 단일 그 경제 규모 주체로 떠오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중국을 축으로 하는 하나의 아시아 시장이 형성되는 거로 봐야 될까요? 그거는 제가 함부로 예단을 못 하겠는데요. 우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중국하고 일본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물과 기름의 사이이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오히려 차라리 우리가 중간에 들어서서 이렇게 뭔가를 꾸미면 꾸밀 수 있지, 이 두 나라는 자기들이 주도해가지고 한다는 것에 다른 쪽이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형식이 되든 아시아 전체의 경제 규모는 커집니다. 근데 그 중심에 이제 중국이 있는 건지 이게 다원화 분권화돼서 움직이는 건지 그거는 지금은 쉽게 예단할 수 없어요. 하여튼 한국이 저 가운데에서 주도적인 어떤 위치로 넘버원이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넘버 투라도 일단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앞으로 아시아 시장이 어떠한 식으로 그 단일 주체로서 성장해 나가는지 그러면서 그에 따른 어떤 영향력 파워가 좀 세지겠죠. 국제 무대에서의 그 발언권도 좀 세지고. 그럼요. 우리는 이제 강소국으로서 중국이나 일본하고 또 다른 의미의 어떤 강국이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